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금리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알아봤습니다. 저희 학생들한테 금리만 공부하면 경제 공부 다 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사실 금리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환율이죠. 환율이라는 것은 우리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상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율의 기본 개념하고 최근에 우리 코스피를 많이 오르는데요. 과거 보면 코스피가 올랐을 때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오나가치가 올랐는데요. 최근에 코스피는 오르는데 왜 환율도 오르는가, 원화가치가 떨어졌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환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국 통화, 애국 통화의 교환 비율이죠. 그런데 보통 그 달러로 기준을 세워서 환율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1달러당 1,500원이다. 그 다음에 1달러당 160엔이다. 이런 식으로 달러 기준으로 환율을 표시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세 가지 통화는 자국 통화를 기준으로 표현하죠. 대표적으로 유로화입니다. 1유로화당 1.11달러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파운드와 호주 달러 이런 것들은 자국 통화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환율을 공부하다 보면 그 재정환율이라고 있어요. 재정환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은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따라 가지고 매일 매시간 뭐 매초마다 결정되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엔화 시장, 파운드화 시장, 유로 시장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즉 엔화 대 원화는 어떻게 표시되느냐 이거를 좀 공부하기 위해서 그 재정환율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여기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5월 29일 날 원달러 환율이 1,504.8원이었었습니다. 같은 날 그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159.27엔이었었어요. 그러면 엔화 대 원화 환율을 계산하려면은 우리 외환시장이 결정하는 원달러 환율, 뉴욕의 외환시장이 결정하는 엔달러 환율 이걸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계가 표시된 것처럼 이렇게 계산하는데요. 그런데 보통 환율 보면은 1달러당 1,500원 이런 식으로 1달러당으로 표시되는데요. 그런데 N은 100엔당 150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1엔당 1.5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은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엔화만 100이라는 걸 붙여요. 저도 이걸 궁금해 가지고요. 한 번은 한국은행 담당자한테 한번 전화를 해봤었습니다. 그 대답이 재미있었는데요. 자기가 한국은행 입행할 때부터 엔화는 이런 식으로 표시했다. 이게 그 간행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환율 변동 표현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1달러당 환율이 1,350원 했었죠. 현재 거의 1,500원을 약간 넘었었는데요. 그런데 1,300원에서 1,500원까지 올랐을 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원화가 평가 절하됐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원가치가 하락했다, 환율이 올랐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과연 어떤 표현이 정확할까요? 모 공영방송에 처음으로 나갔을 때요. 방송국에서 세 가지 주의사항을 주더라고요. 첫째는 보통 여러분들이 가끔 저희 나라라고 그러죠. 저희 나라는 틀린 표현입니다. 우리나라라고 그렇게 발언해 주세요. 이런 거 조언이었죠. 여러분이 이걸 뭐라고 읽습니까? 퍼센트. 보통 프로라고 읽죠. 물론 프로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학술 논문이나 공식적인 용어에서는 프로라고 아니고 퍼센트라고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환율이 1,35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을 때 보통 평가절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이 표현도 틀린 건 아닌데요. 그런데 보다 공식적인 용어는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 환율이 올랐다 이렇게 쓰는 게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상 대화에서는 프로라고 써도 좋고 그 다음에 절하라고 써도 좋은데요. 그런데 공식적인 용어는 프로가 아니라 퍼센트고 그 다음에 절하가 아니라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환율 보면요. 최근에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 위안화 가치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는데요. 최근에 위안화 강세로 보이는데 원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죠. 최근 들어서 우리 환율이 일본 엔달러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엔화도 약세, 원화도 약세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 환율 결정 요인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시장이 중요한 게 환율이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수출업체 모든 기업, 국가 경제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환율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investing.com
investing.com 여기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환율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가면 유로가 어떻게 된다, 엔이 어떻게 된다, 우리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된다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블룸버그나 다른 데 들어가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약간의 시차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환율 조회할 때는 investing.com 여기서 조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해외여행 가려면 좀 환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으로 여행 간다면 달러를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럽으로 여행 간다면 유로와 중국으로 여행 가신다면 위안화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기준 환율이 얼마인가 이걸 보시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들어가시면 됩니다. 매일 아침 9시쯤 되면요. 한국은행이 미국 달러에 비해서 원이 얼마다, 위안에 비해서 원이 얼마다 공시해 줍니다. 여기 가서 매일매일 환율을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을 항상 매일매일 변동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요인들 때문에 환율이 변동하는가? 매일매일뿐만 아니라 시각각으로 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환율 변동 요인을 지적한 건데요. 이건 아주 단기 요인입니다. 기대심리죠. 환율이 올라갈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뉴스가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이란 협상이 어떻게 진행됐다. 이게 전쟁이 끝나면 달러가 약세해 보이니까 원화가 강세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은행의 애완 포지션, 위험 선호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환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보다 기본적인 것은 거시경제 요인이에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특히 미국하고 우리 금리차, 그 다음에 경상수지, 물가 이런 것들이 환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 요인에 따라 단기적으로 시시각각으로 환율이 변하고요. 매일매일 변동을 합니다. 우리나라 환율을 뭐가 결정하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벡터 리그레션이라는 통계 모델을 사용해서 한번 더 분석해 봤습니다. 이 모형은 사실 통계 분석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어떤 경제 변수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줄 수 있고 또 분산분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경제 변수가 어떤 경제 변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을 줍니다. 우리 환율의 결정 요소를 보기 위해서요. 제가 우선 미 달러 지수를 넣어봤습니다. 우리 환율은 달러로 결정되니까 달러가 강세면 원화 약세, 달러가 약세면 원화 강세죠.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엔이나 중국의 위안도 우리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한미 금리차,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상수지 이런 것들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물론 이 모형은 분석 기간이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수치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요. 그런데 통계의 의미는 뭐냐면 1개월 후에 우리 환율이 100% 변화한다고 생각하면요. 이 달러가 1개월 후에 약 49%를 설명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미 달러 지수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환율은 미 달러당 원화로 결정이 되니까요. 그리고 6개월 후에는 거의 61%를 설명해요. 그리고 엔달러, 이안달러, 한미 금리차, 경상수지 이것들이 아주 수치는 크지 않지만은 어느 정도 우리 환율 변동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 칼럼에 보면요. 1개월 후에 원달러 스로가 46.1%를 설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모든 경제 변수는 그렇습니다. 일단 오르면 한 방향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게 돼요. 그리고 이게 떨어지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한 방향으로 지속되게 되죠.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은 그 다음 달에도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갈수록 줄어들기는 줄어든데요. 우리 환율을 설명하는 이 수치를 보면은 전부 100인데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미 달러 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걸 하나씩 제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율과 추이를 보면요. 우리 환율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스티븐 노치 예일대 교수는 우리 경제를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이런 식으로 비유했어요. 카나리안 새가 유해가스를 굉장히 잘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과 강부들이 일할 때 이 카나리안 새를 데리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가 비틀거리며 죽으면 유해가스가 새고 있구나. 그래서 강부들이 일을 중단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경제를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0%예요.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에 따라 환율이 급변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에 미국에서 위기가 오고요. 2009년에 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죠. 이때 우리 원달러 환율이 1,590원까지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위기가 왔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오르고 세계 경제 어려우니까 한국 수출이 안 될 것이다. 한국 경제 어려워질 것이다. 1,590원까지 오른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달러 인덱스 하라고 세계 경제가 안정되니까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졌는데요. 약 5년 정도 지났습니다만 1,590원까지 올라갔던 환율이 1,030원까지 떨어집니다. 환율 변동 굉장히 심하죠. 최근에 우리 원달러 환율이 1,550
1350원 근처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요인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만 저는 원화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고 보고 있고요. 중기적으로 2, 3년 지나면은 1300원대 초중반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원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 보면은 원화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 그 요인을 나중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환율 변동은 거시 경제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환율이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500원이 약간 넘었는데요. 이게 중기적으로는 1,300원 중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환율이 1,500에서 1,350원까지 떨어지면 평가 절상됐다 이런 표현도 쓸 수가 있고요. 그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원화 가치가 상승했다 혹은 환율이 하락했다 이런 표현이 더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면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수출이 감소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환율이 1,500원 이 수준에서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미국 돈 1달러 가지고 우리 물건 1,500원어치를 가져갈 수가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환율이 1,350원으로 떨어진다면요. 똑같은 1달러 가지고 우리 상품 1,350원어치만 사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인 입장에서 보면 환율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수입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가 GDP를 구성한 게 소비, 투자 플러스 정부 지출, 수출 마이너스 수입인데요.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수출이 줄어들고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게 됩니다. GDP에서 우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니까요. 수출에 따라 우리 GDP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입업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죠. 그래서 미국 물건 1달러치를 1,500원 주고 사야 되는데 환율이 1,350원으로 떨어지면 우리가 수입을 싸게 할 수가 있죠. 원자재 각종 상품을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업자한테는 유리하게 되죠. 그리고 수입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산을 더 싸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 물가가 안정되는 거시경제 측면에서 이런 효과가 있죠. 개별 기업 측면에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원화 가치가 상승했을 때 어떤 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겠어요? 흔히 주식시장에서 환율이 떨어지면 항공,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같은 회사가 있죠. 이런 회사 주가는 오히려 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회사는 달러 부채를 많이 발행했거든요. 그러면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죠. 예를 들어서 지금 1달러 채권을 발행했다면 지금 1,500원 이자를 줘야 되는데 환율이 1,350원 됐다면은 이자 부담, 원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원화 가치가 오르면은 유가가 떨어진 건 아니지만 원유 수입 비용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생산 비용이 줄어들게 되죠. 원화 가치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우리 돈 가치가 오르니까 해외여행 같은 걸 더 많이 팔 수가 있습니다. 환율은 경제 성장이나 물가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에도 영향을 준다. 지금은 이런 상황인데요.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은 증가하고 지금 우리 수출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또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현대차 수출하는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원화 기준으로 보면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라는 것은 경제 성장이나 물가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개별 기업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끔 신문에 보시면요. 국제결제은행이 실질 실효환율을 추정해 가지고 매월 발표하거든요. 실질 실효환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보통 1달러면 1,500원이다. 이게 이제 명목 환율이에요. 여기다가 우리 교역 상대국의 교역 가중치, 상대국의 물가까지 고려해 가지고요. 원화 적정 수준을 추정해 가지고 원화 가치가 고평가됐다, 저평가됐다. 국제결정에서 매월 발표해요. 그래서 국제결정에서 발표하는 거 실질 실효환율입니다만은 100이 적정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 기준년대에 따라 다르지만은 그런데 지금 원화 가치가 어떻습니까? 제가 이게 축을 거꾸로 그렸어요. 실질 실효환율은 거의 우리 원화 가치가 한 15% 정도 저평가 영역에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빅맥 지수라고 있어요. 여러분이 좀 맥도날드 가면은 빅맥이라는 햄버거가 있죠. 사실 저도 가끔 맥도날드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산 강의하러 갔을 때 새벽에 서울역에 가거든요. 거기가 햄버거 가게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맥도날드를 가는데요. 왜 갔냐면 이 빅맥 가격이 얼마인지 이걸 보기 위해서 맥도날드에 들립니다. 그런데 현재 맥도날드 햄버거 빅맥 가격이요. 연초에 5,200원인가 했었는데 지금 5,700원 정도 하거든요. 최근에 미국 4개 도시 애틀란타, 시카고, 뉴욕, 샌프란시스코 여기서 빅맥 가격 평균이 6달러 14센트 정도 되거든요. 이 빅맥 지수라는 건 뭐냐면은 빅맥이라는 햄버거 약간
질적으로 크기도 다를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하나에 5,700원이고 미국에서는 6달러 14센트라는 겁니다. 빅맥이라는 햄버거 하나 살 돈 우리나라 돈 5,700원하고 미국 돈 6달러 14센트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5,700으로 6.14로 나누면은요, 약 얼마가 되냐면은 928원 정도 돼요. 빅맥이라는 햄버거 보는 적정 환율은 928원이라는 겁니다. 우리 환율이 지금 1,500원인데요. 말도 안 되는 환율이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 원화 가치가 이걸 보더라도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빅맥 가격은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1년에 그 2번 정도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디 이코노미스트라고 들어가면요, 빅맥이라고 치면은 각 국가의 빅맥 가격이 나오고 그 나라 통화가 얼마나 가소평가됐는가 이거를 1년에 그 2번씩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한 신문에서 그걸 요약해서 실어놨는데요. 그 이코노미스트 들어가서 보려면은 회원이 되셔야 돼요. 우리 신문에서도 이렇게 보도를 해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새 환율이 많이 올라가지고 1,500이 넘어가지고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지 않느냐 이런 거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 오고 2029년 환율이 아까 1,590원까지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환율이 1,550원 근접하면서 위기가 오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도대체 적정 외환 보유액은 얼마냐 이런 것들도 언론에서 다루게 돼요. 그런데 사실 그 적정 외환 보유액은 측정하기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국제통화기금에서 3개월 수입액을 적정 외환 보유액으로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1분기 보니까 우리 1분기 수입액이 1,694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폰 기도티 누리라고 이것도 좀 옛날에 나온 건데 3개월 수입액에다 단기 예채까지 포함한 게 적정 외환 보유액이다. 단기 예채까지 포함하면 3,530억 달러예요. 그런데 최근 BISS는 이 두 가지에다가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의 3분의 1 이걸 애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는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주식 채권이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포함하면 7,700억 달러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액이 5월 말 현재 4,27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기준보다는 훨씬 높고요. 세 번째 기준보다는 낮죠. 그런데 어떤 게 적정 수준이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 외환 보유액이 4,270억 달러. 이거는 결코 저는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외환위기를 이야기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참고로 한국은행이 외환 보유액 발표할 때 다른 나라는 외환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같이 발표하거든요. 4월 말 기준인데 중국이 무려 3조 4천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1조 4천억 달러. 우리나라는 세계 외환 보유액 중에서 한 12위 정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12위의 안팎이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4,269억 달러 이거는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